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류시화 시인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입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바보가 되려면 큰 바보가 되라. 내가 흔히 받는 오해 중 하나는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하고 고집이 약간 세 보인다는 것이다. 나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나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고 고집은 지구 행성 최강이다. 하지만 나의 주특기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다. 세상과 많은 충돌을 겪고 난 후 터득한 경지다. 나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내 긴 머리를 두고 성화를 대셨다. 그 머리 좀 자르면 안 되겠니? 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나온 것 마냥 허리까지 머리를 기르고 다니냐. 나는 크게 고갯짓을 하며 동의한다.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미용실에 예약을 해놨어요. 저도 이제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정상인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으실 때 뽀얀 치아가 보여 나도 기분이 좋다. 다음 달에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는 더 길어진 내 머리부터 쳐다보고는 말문이 막히셨다. 내가 얼른 말한다. 엄마도 알다시피 나는 머리가 빨리 자라잖아요. 저번에 깍두기 머리로 잘랐는데 그새 어떻게 이렇게나 자랐어요. 어머니는 잘못 들었나 보청기를 귓속에 누르며 말하셨다. 작가가 아니랄까봐 과장이 심하구나. 짧게 자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엉덩이까지 길었단 말이냐. 나는 연신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말한다. 그렇잖아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자르기로 했어요. 이러다간 정말로 머리가 엉덩이를 덮겠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난 엄마가 담근 깍두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그렇게 어머니가 담근 맛있는 깍두기를 얻어가지고 나오면서 어머니 볼에 입을 맞춰드리며 말했다. 이 긴 머리 잘 봐둬요. 오늘 미용실에 가면 이후로는 머리 긴 아들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래 잘 가라 하고 손을 흔드셨다. 그리고 머리 긴 아들을 다시 못 보고 며칠 후 무한의 세계로 떠나셨다. 왜 자꾸만 머리 자르라고 성화를 대시느냐며 30해 동안 대들던 한때 어리석은 나를 너무도 후회하게 만들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 논쟁적으로 받아치곤 했었다. 비현실적인 게 왜 문제인가? 모든 사람이 현실적이어야 하는가? 그런 세상은 숨막히지 않겠는가?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현실 밖으로 떠나봐야 한다.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비현실주의 학파라도 만들 것처럼 침튀기는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지금은 격하게 동의하며 말한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어젯밤에 나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나도 정신 차리고 현실적이 되기 위해 회사에 취직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말린다. 그건 안 됩니다. 안 어울려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세요. 논쟁은 더 강한 논쟁을 부른다. 삶의 시간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정신적 소모전으로 허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이 존재 깊이 몰두할 일과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반응하고 있다. 세상에는 사실보다 믿음이 앞서는 사람이 많다. 어떤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선동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진영을 나누어 자기 편을 감싸고 상대편을 무조건 비난하는 정치적 견해에서 특히 강하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분노라는 수렁에 빠진 가짜 지성이 작동한다. 그리고 함께 모여 큰 목소리를 내며 그것이 진실이 된다고 착각한다. 자신이 하는 말이 옳다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심리다. 카미가 지적했듯이 논쟁의 작동 원리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단순화하고 바라보기조차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이가 찾아와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말한다. 그분은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겁니다. 부정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능력 있는 지도자예요. 한마디로 조작 수사의 희생자인 거죠. 이럴 때 작가인 당신이 그분에 대한 지지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와락 잡으며 말한다. 어쩜 저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지지하는 글을 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면서 보니까 탈모 증상이 있으시네요. 저도 요즘 머리가 하루에 5올씩 빠져서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다음 책 저자 사진은 포토샵으로 만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적극 동의하고 동병상련의 공감까지 표명한 관계로 그 사람은 논쟁의 동력을 잃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일어선다. 나는 더 방해받지 않고 내 글쓰기로 돌아간다. 나의 심장은 왼쪽에 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것을 오른손으로 확인한다. 이것이 좌우에 대한 나의 정치적 신념이다. 장자 재물론에서 장자는 말한다. 내가 그대와 논쟁을 한다고 하자. 그대가 이기고 내가 졌다면 그대는 정말 옳고 나는 정말 틀린 것인가? 내가 이기고 그대가 졌다면 나는 정말 옳고 그대는 정말 틀린 것인가? 한쪽이 옳으면 다른 쪽은 반드시 틀린 것인가?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린 경우는 없을까?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면 더 어리석어진다. 누군가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 생명에 관련된 일이 아닌 한 열렬히 동의해 줄 일이다. 정말로 그가 옳을 수도 있지 않은가? 또 그가 틀리고 당신이 옳다면 굳이 논쟁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는 대신 크게 웃고 난 후 심호흡을 한다. 바닷가에 앉아 바닷소리인가 파도소리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끼어들지 말고 웃으며 지나갈 일이다. 한 남자가 영적 스승을 찾아와 물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이 말했다.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한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그렇다. 그대 말이 옳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은 메시지를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돌아서면 나의 가슴과 의지에 따른다. 받아들임과 흘려보냄, 이 전략을 나는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와 논쟁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와 논쟁하는 것이다. 누구나 머지않아 죽을 것이기에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대신 빠르게 동의하고 자신의 시간을 창조적인 일에 몰입하는 것이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관계법이다. 무의미한 논쟁을 끝내고 삶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내공이 아니라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내공이다. 밀림 속에서 동물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불필요한 의견 충돌 없이 서로 양보하며 도와가며 평화롭게 지냈다. 어느 날 호랑이와 당나귀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논쟁이 촉발되었는지 아는 동물은 없지만 당나귀가 한 말에 호랑이가 짜증을 내며 풀은 초록색이야 하고 외치는 것이 들렸다. 당나귀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더 크게 외쳤다. 아니야, 풀은 파란색이야. 그 후 초록색, 아니야 파란색, 초록색이라니까, 파란색이라니까 하고 연거푸 고성이 오갔고 시간이 가도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둘의 논쟁에 다른 동물들도 덩달아 편이 갈려 초록색, 파란색 외쳤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밀림의 세계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동물들은 그들의 왕 사자를 찾아가 판결을 부탁했다. 사자는 당나귀와 호랑이의 주장을 듣고 잠시 심사숙고한 후 호랑이가 틀렸다고 엄숙히 선언했다. 판결에 따라 호랑이는 소란을 일으킨 죄로 1년 동안 밀림에서 추방되어야만 했다. 떠나기 전에 호랑이는 사자를 찾아가 풀이 초록색이란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왜 당나귀 편을 들고 자신을 벌했느냐고 하소연했다. 사자가 말했다. 물론 나도 풀이 초록색인 걸 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와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너를 벌한 것이다. 논쟁을 하려면 자신보다 지식과 지혜가 높은 자와 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 무의미하게 논쟁함으로써 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것이 네가 벌을 받는 진짜 이유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라.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후회되는 일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일은 장만옥을 만나러 가지 않은 일이다. 25년 전에 영화 천민미를 봤을 때 그때 바로 만나러 갔어야 했다.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몇 가지 이유로 가지 않았다. 당시 나는 이름난 작가도 아니었고 영화에 나오는 홍콩의 페닌슐라 호텔에 투숙할 만한 돈이 없었으며 생계를 위해 눈앞에 닥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실제 장만옥은 영화 속 인물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거나 영화 속 남자 주인공처럼 낡은 자전거를 타고 그녀 앞에 나타났다가는 경찰에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나를 떠나지 못한다는 게 일반화의 논리였다. 그 후로부터 3년 후 화양연화를 가슴 시리게 보고 또 봤을 때 그때는 정말로 모들리아니의 그림 속 여인 같은 장만옥을 만나러 가야 했다. 그래서 화양연화, 생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삶이 어디 그렇게 녹록한가. 작가로서 이름을 얻기 시작했지만 세계적 명성이 더 높아진 그녀에 비하면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장발머리와 한국어로 쓴 시 몇 편, 인도 여행담이 전부였다. 그때는 왜 그토록 용기가 없었을까? 치파오 복장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어쩌다 등려군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들려도 마음은 그때로 돌아가는데 만나면 말하려고 영화 속 대사를 수없이 외워 지금도 현진처럼 말할 수 있는데 해버린 일에 대한 후회는 날마다 작아지지만 하지 않은 일의 후회는 날마다 커진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생애 저녁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하지 않은 일이다. 하찮은 일들과 소란한 만남들 때문에 언제까지나 뒤로 미룬 일, 주위의 만류와 일반화의 논리 때문에 포기한 일, 안전한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진실을 감춘 일이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흥미진진하고 의미로 채워진 영화 같은 삶을 유예시키고 관객석에서만 살아간 것이다. 나의 삶은 내가 최초로 시도하는 삶인데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젊었을 때 한 여자가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칸트가 청혼해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칸트는 만날 때마다 철학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느낀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자 칸트는 말했다.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나는 생각하는 일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에 집중했다. 그리고 결혼에 찬성하는 354가지 이유와 결혼에 반대하는 350가지 이유를 노트에 기록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며 결혼에 찬성하는 이유 쪽에 4가지가 더 많았으므로 마침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칸트는 여자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고 그녀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했다. 내 딸은 이미 결혼했네. 아이가 2이나 있지. 그동안 자네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그는 결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동안 3년이 흐른 것이다. 그 후로 어떤 여자도 칸트에게 청혼하지 않았고 그는 평생 미혼으로 남았다. 우리가 생각이 붙들려 있을 때 삶은 흘러간다.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삶을 놓친다.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녀는 이미 2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 오늘을 놓치면 이미 놓친 것이다. 모든 사랑이, 여행이, 불꽃이 그렇게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과 비교 속으로 사라진다. 셰이크 사나는 페르시아의 경건하고 존경받는 학자였다. 어느 날 그는 독특한 꽃과 과일로 가득한 정원을 발견했다. 특히 잘 익은 석류가 매달린 아름다운 나무에 매혹되었다. 사나는 언제나 이 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싶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며 망설였다. 사나니 계속 미루는 사이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다. 그는 나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일들에 몰두했다. 그러나 시간과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마침내 그 나무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사나는 실망스러운 광경과 마주했다. 한때 잘 익은 석류가 풍성했던 나무가 시들어 죽어 있었다. 가지가 메마르고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렸다. 사나는 큰 후회와 슬픔에 젖었다. 그것을 시도했어야만 했는데